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 말 아마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 가장 공정해 보이는 약속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믿음이 사실은 성공한 사람에겐 끝없는 오만함을, 또 그렇지 못한 사람에겐 깊은 굴욕감을 주는 거대한 착각이라면 어떨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좀 깊게 파고들 주제입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공정하다는 착각의 핵심이거든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책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분석 기사나 인터뷰까지 잘 정리돼 있더라고요. 네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능력주의라는 이 원칙이 어떻게 우리 사회를 조용히 병들게 하고 있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거죠. 능력에 따라 보상받는다.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의 허점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대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을지. 네, 그 실마리를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능력주의라는 개념부터 한번 제대로 부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능력주의라는 말만 들으면 이게 뭐가 문제인지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죠. 기회는 평등하고 결과는 각자의 재능과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왜 나쁜 거죠? 너무 이상적인데요? 이상적이죠. 정말 이상적인데,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전혀 다르죠. 자료에 나온 통계를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어떤가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 20명 중에 단 한 명만이 부유층으로 올라섭니다. 20명 중에 1명이요. 와. 네, 소위 말하는 개천에서 용나는 일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진 거죠. 그건 뭐 사다리가 아니라 그냥 벽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비리그 대학생의 3분의 2는 소득 상위 20% 집안 출신이고요. 한국 상황도 자료에 있었는데 크게 다르지 않아서 더 좀 씁쓸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세계 불평등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소득 상위 10%가 하위 50%의 소득을 다 합친 것보다 14배나 더 많이 벌어요. 14배요? 출발선이 이미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 이제부터 공정하게 경쟁 시작이라고 말하는 게 과연 공정할까요? 그러게요. 근데 여기서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도 르브론 제임스 같은 선수를 봐라. 그 성공은 엄청난 재능과 노력 덕분이지 부모 덕이 아니지 않냐.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샌들은 이 지점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죠. 르브론 제임스의 노력을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럼요. 다만 그의 성공이 정말 100% 그의 노력 덕분일까? 샌들은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두 가지 거대한 운이 있다고 말합니다. 운이요? 첫째는 농구에 대한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태어난 유전적 운이죠. 그건 뭐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두 번째 운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그의 재능, 즉 농구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그 능력을 사람들이 열광하고 거기에 엄청난 돈을 지불하는 사회에 태어난 시대적 운입니다. 시대적 운. 만약 르브론 제임스가 프레스코어를 그리는 능력이 최고로 인정받던 르네상스 시대의 피렌체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와,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키만 멀대같이 크고 그림은 못 그리는 사람, 뭐 이런 취급을 받았을지도 모르죠. 내 재능의 가치를 알아주는 시대에 태어난 것 자체가 엄청난 행운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내 성공이 온전히 뭐랄까 나만의 것이라고 주장하기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운의 역할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이야기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 능력주의라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심리적인 문제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죠.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네, 샌델은 능력주의가 사회에 두 가지 독을 퍼뜨린다고 봅니다. 하나는 승자들의 오만함. 네, 맞습니다. 승자의 오만함이죠.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이 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노력 덕분이라고 믿게 되죠. 네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뒤처진 사람들을 향해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이라며 은근히 무시하게 됩니다.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같은 건 희미해지고요. 성공이 자신의 어떤 도덕적 우월함에 대한 증거처럼 되어버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패자의 굴욕감이겠네요. 네, 능력주의 사회에서 실패는 단순히 돈을 못 번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너는 능력이 없고 노력도 안 하는 인간이라는 일종의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과 같아요. 모든 실패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면서 네, 자존감을 잃고 깊은 굴욕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네요. 2019년에 미국을 발칵 뒤집었던 그 명문대 입시 비리 스캔을 말이죠. 아, 네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그 오만과 굴욕의 심리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아닐까요? 맞아요. 그 입시 컨설턴트 윌리엄 싱어가 부유층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고 연문을 열어준 사건이었죠. 연문. 정당하게 실력으로 들어가는 정문도 아니고 거액을 기부하고 들어가는 뒷문도 아니었어요. 네. 시험 성적을 조작하거나 운동 특기생 이력을 허위로 만들어서 마치 자기 자녀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합격한 것처럼 꾸민 거죠.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자녀에게 엄청난 부를 물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돈은 이미 많죠. 그런데 왜 굳이 이런 불법적인 방법을 썼을까? 결국 그들이 돈으로 사고 싶었던 건 단순히 명문대 졸업장이 아니라 내 자식은 자기 능력으로 성공했다는 그 타이틀. 네, 능력주의 사회의 승자라는 그 광채였던 거죠.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그 역설이 바로 능력주의의 폐해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음, 그리고 이런 극심한 경쟁은 승자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겨요. 승자에게도요? 네, 샌들이 지적하듯이 하버드에 합격한 학생들조차 엄청난 압박감과 불안을 시달린다고 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합격하기까지 모든 걸 쏟아부어서 번아웃이 오고 입학 후에는 또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면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거죠. 승자와 패자 모두를 병들게 하는 시스템이 셈이네요. 맞습니다. 개인의 마음을 이렇게 병들게 하는 시스템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겠네요. 그렇죠. 이런 분노와 굴욕감이 결국 정치판에서 터져나온 거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 그 결정적인 증거라고 샌들은 분석합니다.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트럼프는 능높쓰리 엘리트들에게 무시당하고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노동자 계층의 마음을 정확히 파고들었어요. 아, 그들의 경제적 불만뿐만 아니라 더 깊은 곳에 있는 굴욕감과 분노를 자극한 겁니다. 저 잘난치 않은 엘리트들이 너희를 무시하고 있다. 이 메시지가 제대로 먹혀 들어간 거죠. 그런데 좀 이상한데요. 전통적으로 민주란이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정당 아니었나요? 네, 그랬죠. 클린턴이나 오바마 같은 대통령들은 항상 희망과 기회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노력하면 당신도 할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메시지가 왜 노동자들에게 와닿지 않았던 걸까요? 그게 바로 능력주의의 함정입니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You can make it if you try는 말은 듣기에는 아주 희망적이죠. 네, 그렇죠. 하지만 그 동전의 뒷면에는 아주 냉혹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요? 바로 만약 네가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건 네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대학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네 탓이다 라는 거죠. 아, 듣고 보니 섬뜩하네요. 격려의 말이 아니라 사실상 실패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말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이 메시지는 대학 학위가 없는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수십 년간 깊은 모욕감을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결국 엘리트 정치에 대한 반감으로 폭발했고 트럼프에게 향한 겁니다. 실제로 자료를 보면 2016년 대선에서 대학 학위가 없는 백인 유권자의 3분의 2가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죠. 그런 맥락에서 샌델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주목한 점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네네. 36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비리그 출신이 아닌 민주당 대선 후보였다는 사실이 오히려 강점이 되었다고요. 네, 샌델은 바로 그 점이 신의 한 수였다고 봅니다. 왜죠? 엘리트주의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바이든의 배경 자체가 노동자 계층 유권자들에게 이 사람은 우리와 같은 부류라는 동질감을 느끼게 해줬다는 거죠. 아, 엘리트가 아니라는 점이 오히려? 네, 이건 정치 지도자의 덕목이 단순히 명문대를 나와서 정책을 잘 설계하는 그런 기술 관료적 전문성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시사합니다.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때로는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의 원인부터 정치적 현상까지 정말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능력주의를 그냥 다 없애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샌들도 능력주의를 완전히 폐기하자고 주장하진 않습니다. 대신 그 독성을 완화할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중 가장 파격적인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바로 자격 있는 사람들의 추첨제입니다. 추첨이요? 대학 입시를 제비뽑기로 하자는 건가요? 아니, 그건 너무 급진적인데요? 그렇죠. 그렇게 들리죠. 당장 누가 열심히 공부하겠냐는 반발이 나올 것 같은데요. 물론 아무나 다 추첨하자는 건 아닙니다.
대학이 설정한 높은 수준의 학업 기준, 즉 입학 자격을 통과한 학생들을 먼저 추려냅니다. 아, 일단 한번 거르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풀 안에서 최종 합격자를 추첨으로 뽑자는 거죠. 그래도 좀 이 제안이 진짜 목적은 운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자는 데 있습니다. 운의 역할을요? 합격한 학생에게는 내 실력도 대단하지만 운도 따랐다는 겸손함을 가르치고 아쉽게 떨어진 학생에게는 이게 다 네 탓은 아니야 라는 위안을 주는 거죠. 아, 능력주의가 만드는 오만과 굴욕을 동시에 완화시키는 장치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합격이 100% 내 능력 덕분이라는 그 착각을 부수는 상징적인 장치군요.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네, 더 근본적인 해결책도 있겠죠. 그럼요. 더 근본적으로는 일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의 존엄성. 팬데믹 때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아, 네. 우리 사회를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 바이러스의 위험을 무릅썼던 사람들은 의사나 과학자뿐만 아니라 배달 노동자, 마트 계산원, 돌봄 노동자 같은 분들이었죠. 맞아요. 정말 그랬죠. 그들의 사회적 기여는 엄청났지만 시장이 매기는 금전적 보상은 형편없이 낮았습니다. 맞아요. 우리 모두 그분들께 감사했지만 그분들의 월급이 오르진 않았죠. 바로 그겁니다. 시장에서 받는 연봉이 그 사람의 사회적 기여도나 인간적 가치를 평가하는 유일한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회의 평등을 외치는 걸 넘어서 막대한 부를 쌓거나 명망 있는 자리에 오르지 못하더라도 보통의 시민들이 품위 있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의 평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조건의 평등이요? 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공원이나 도서관 같은 공적 공간에서 더 자주 만나고 섞이면서 연대하는 경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능력주의라는 거대한 착각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들어봤네요. 네. 우리가 공정이라는 이름 아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를 오만하게 또 다른 누군가를 굴욕적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건 성공 앞에서의 겸손함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보듬는 연대의 마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내 성공에는 분명 행운이 따랐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함. 겸손함이요. 네, 바로 그 작은 겸손함이 우리를 갈라놓는 이 가혹한 성공의 윤리에서 벗어나 서로를 좀 더 너그럽게 바라보는 공동체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이 매기는 연봉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가격표를 모두 떼어놓고 본다면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가치를 우리는 어떻게 알아보고 또 존중해 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진정한 성공이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다양한 가치를 발견하고 함께 지켜나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